미국 부모는 한국을 가난하다며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두려워한 건 가난이 아니었죠. 과연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서울 중구 태평우 30층 사무실에서 저는 아버지의 지시를 듣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와 뉴욕에서 2달간 네트워킹을 해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단호했어요.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30년간 살면서 제가 직접 결정한 게 과연 몇 개나 될까요? 그날 저녁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도연아, 가끔은 내 마음대로 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작은 용기였지만 충분했어요. 뉴욕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처음으로 뭔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뉴욕 소호거리를 걸으며 발견한 독립서점 페이지 터너스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선반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과 커피 향기가 어우러진 그곳에서 레이첼을 만났거든요. 갈색 머리를 뒤로 묶고 두꺼운 안경을 쓴 그녀가 책을 정리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혹시 토요일 북토크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적어주세요. 레이첼이 건넨 종이에 이름을 적으면서 저는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죠. 토요일 오후 서점에는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에 대해 이야기했고, 레이첼은 제 의견에 진지하게 귀 기울였어요. 한국 문학도 많이 읽으시는군요. 그녀의 관심 어린 시선이 따뜻했습니다. 북토크가 끝나고 근처 카페에 앉았을 때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뉴욕 출장으로 왔다가 우연히 들른 거예요. 거짓말이었지만 그때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레이첼과의 만남이 거듭될수록 저는 점점 더 진짜 저 자신을 발견해갔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누군가의 아들, 미래의 경영자로만 취급받았는데 레이첼 앞에서는 그저 책을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도연 씨는 정말 특별해요. 4번째 만남에서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업가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성공이나 돈 이야기는 전혀 안 하시고 오직 책과 삶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네요. 제가 사업가로 보였다니 당황스러웠지만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거짓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6번째 만남에서 레이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진짜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저도 레이첼을 편하게 느끼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이 어깨에 올라앉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신분을 숨길 수 있을까요? 진실을 알게 되면 레이첼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8번째 만남에서 저는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센트럴파크 벤치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놨어요. 레이첼, 저에 대해 말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레이첼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대기업 2세입니다. 말을 꺼내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레이첼은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벌이라는 뜻인가요? 레이첼의 목소리에 당황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와 나눈 모든 대화가 연기였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급하게 부인했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 저였어요. 오히려 레이첼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솔직한 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레이첼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실 짐작하고 있었어요. 옷차림도, 말하는 방식도 평범한 회사원치고는 너무 세련됐거든요. 하지만 도연이 직접 말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럼 화나지 않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레이첼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화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배경을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리죠? 레이첼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특히 아버지는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심하세요. 베트남전에 참전하셨거든요. 다음 주 퀸스에 있는 레이첼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2층 단독주택 앞에 서니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마이클 아버지가 나오셨는데 군인 출신다운 고든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이 위압적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마이클 아버지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시아는 불안정해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패가 심하죠. 레이첼 같은 아이가 그런 곳에 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수잔 어머니도 우려를 표했어요. 레이첼이 여기서 쌓아온 경력과 인맥을 모두 포기하고 낯선 나라로 가야 한다니요.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이 보장될까요?
저는 신분을 밝혔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대기업 후계자입니다. 경제적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마이클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럼 더 안 됩니다. 마이클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재벌이라면 레이첼을 장난감 취급할 수도 있어요. 권력과 돈으로 사람의 생활을 좌지우지하는 직업 아닙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레이첼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현실이랑 싸워야 하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섞여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느껴졌어요. 한편 서울에서 아버지의 반응도 예상대로였습니다. 가문을 지켜야 한다. 평범한 외국 여성과의 결혼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생활부터 보여드리자. 데이터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의 모습으로 설득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레이첼과 저는 부모님들을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웠습니다. 맨해튼의 작은 카페에서 저희는 생활 체크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과시는 절대 금지예요. 오직 현실적인 생활만 보여드려야 합니다. 의료 시스템부터 정리해볼까요? 레이첼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설명했어요. 감기 몸살로 병원 가면 $10도 안 나와요. 미국처럼 몇천 달러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교통비와 생활비도 비교해봤습니다. 지하철 요금을 달러로 환산하니 뉴욕의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부모님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레이첼이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 일상을 투명하게 보여드리는 것이었어요. 회사에서 특별 대우받는 모습이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으로서의 하루를 영상으로 찍기로 했습니다. 아침 지하철 출근부터 회사 식당 점심, 동료들과의 회의까지 모든 걸 공개하기로 했죠. 영수증도 모두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점심값 5,000원, 지하철비 2,000원, 마트 장보기 5만 원. 과장 없는 실제 생활비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수잔 어머니는 이런 데이터들에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의료비가 이렇게 저렴한가요? 하지만 마이클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셨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보내는 자료들은 읽어보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레이첼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도연, 큰일 났어요. 서점 건물주가 임대료를 40% 올린다고 통보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요? 레이첼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이유도 제대로 안 알려줬어요. 그냥 시장 가격에 맞춘다는 식으로만 말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사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도연 상무님, 혹시 뉴욕 소우 지역 부동산건에 대해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으시나요? 제가 물어보니 저희 회사의 미국 계열사 리츠가 그 건물을 담보로 잡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제가 개입할 수 있는 건가요? 법무팀 차장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이해상충 소지가 있으니 공식적으로는 기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신 반대 의견은 회의록에 남기실 수 있어요. 레이첼에게 상황을 설명했을 때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도연 회사가 우리 가게 임대료를 올리는 거예요?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아니에요. 저는 전혀 몰랐고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저는 이해상충을 신고하고 기권표를 던졌어요. 회의록에는 반대 의견 이도연 상무, 지역 커뮤니티와의 상생 필요성 제기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럼에도 임대료 인상은 막을 수 없었어요. 대신 저는 대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상인회와 문화재단을 연결해서 커뮤니티 토지 신탁 파일럿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거였어요. 제가 직접 돈을 대는 건 이해상충이니까 중개와 절차 지원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점은 결국 폐점 공고를 붙여야 했어요. 레이첼과의 관계도 급속히 냉각했습니다. 도연, 최소한 제 삶은 제가 직접 선택하게 해줘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며칠 후 한국의 가십경제지에 기사가 났어요. 한 재벌 2세, 애인 가게 임대료 문제 은밀 개입 의혹. 제목만 봐도 식은땀이 났습니다. 기사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회의록에 기록된 반대 의견자 이도연이 반대표로 왜곡 표기돼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임대료 인상에 찬성표를 던진 것처럼 쓰여 있었거든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보도예요. 레이첼에게 급하게 연락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사는 미국 현지 언론에도 번역되어 보도됐어요. 마이클 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마이클 아버지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서도 떨려왔어요. 사람의 생활을 숫자로 누르는 직업이군요. 레이첼 같은 순진한 아이를 이용해서 부동산 장사를 하는 겁니까? 아버님, 오해입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했어요. 제가 해명하려 했지만 마이클 아버지는 듣지 않으셨어요. 신문에 다 나와 있는데 무슨 변명을 하겠다는 겁니까? 레이첼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점에서 만나려고 해도 지금은 정리할 일이 너무 많아요라며 돌려보냈어요. 제가 진실을 설명하려고 해도 도연, 이제 그만해요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장 아팠던 건 레이첼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랑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도연에게 그냥 게임의 말 중 하나였나 봐요. 그녀의 눈에는 실망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절규했습니다. 레이첼, 제발 제 말을 들어봐요. 하지만 레이첼은 고개를 돌렸어요. 사랑한다면서 제 삶을 망가뜨리는 게 말이 되나요? 서점 문 앞에는 폐점 안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10년간 운영해온 작은 서점이 임대료 때문에 문을 닫게 된 거예요. 레이첼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걸 지켜보는 제 마음도 함께 부서졌습니다. 마이클 아버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어요. 우리 딸을 다시는 만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과는 결혼을 절대 허락할 수 없습니다. 수잔 어머니도 레이첼이 상처받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레이첼과의 관계는 끝났고 부모님들의 신뢰도 잃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 모든 오해를 풀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에게 공개 절차를 제안하는 거였어요. 그건에서 우리 회사가 완전히 손을 떼자고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해상충 프로토콜 강화안을 회사 결제 라인에 올리기로 했어요. 이 회장님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으로 경영하지 마라.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회사 이익을 포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입니다. 커뮤니티 토지 신탁 프로젝트도 계속 추진했습니다. 비록 그 서점은 구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조력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 저와 레이첼의 관계는 완전히 냉각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어요. 매일 밤 레이첼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해요. 오해를 풀고 싶어요. 서점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10년간 지켜온 작은 공간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어요. 레이첼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회사에서도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회사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이사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후계자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구설수에 오르다니. 마이클 아버지는 아예 저와의 연락을 차단하셨습니다. 레이첼을 통해서도 전해 들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도연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말라고 하세요. 레이첼의 친구가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레이첼 자신도 저를 완전히 불신하게 됐다는 점이었어요. 공통 지인을 통해 들은 바로는 처음부터 다 계획된 일이었나 봐요. 순진한 미국 여자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거죠라고 말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정말로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신분의 차이, 문화의 벽, 가족의 반대, 언론의 왜곡까지 모든 게 저희를 갈라놓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더욱 냉정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도연, 이제 그만 정신 차려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는 없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커뮤니티 토지 신탁 프로젝트는 계속 추진했어요. 비록 레이첼의 서점은 구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지역 상인회와 문화재단 관계자들을 만나며 설득했습니다. 개발 이익을 지역 커뮤니티가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시 당국의 지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혁신적인 도시 정책 실험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배정받았어요.
저는 직접 자금을 대지 않고 중개와 절차 지원만 했습니다. 이해상충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였어요. 2달 후 첫 번째 커뮤니티 토지 신탁이 성사됐습니다. 소지역의 작은 건물 하나였지만 의미가 컸어요. 임대료 상한선을 정하고 지역 상인들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갖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레이첼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레이첼의 부모님을 직접 만나서 진실을 설명하는 거였어요. 비록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수잔 어머니부터였어요. 도연 씨, 혹시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수잔 어머니와 만난 장소는 퀸스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예상과 달리 마이클 아버지도 함께 오셨어요. 저는 긴장한 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클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연 씨,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며칠 전에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거든요. 수잔 어머니가 신문 스크랩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소 지역에 새로운 토지 신탁이 만들어졌다는 기사예요. 혹시 이것과 관련이 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중개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임대료, 폭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마이켈의 아버지가 관심을 보였어요. 직접 돈을 댔나요? 아니요, 이해상충 문제가 있어서 자금 지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상인회와 문화재단, 시 당국을 연결하는 역할만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수잔 어머니가 놀라며 말했어요. 그럼 도연 씨는 아무 이익도 못 본다는 뜻인가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마이클 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레이첼의 서점은 구하지 못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싶었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 회사가 간접적으로라도 피해를 줬으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마이클 아버지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도 봤나요? 그건 제가 이사회에서 기권하면서 남긴 반대 의견서의 원문이었어요. 정정 보도가 나간 거였습니다. 회의록에는 분명히 반대 의견이라고 적혀 있는데 처음 기사에서는 반대표라고 잘못 보도했더군요. 마이클 아버지가 말했어요. 언론이 왜곡한 거였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정정 보도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이미 레이첼과 부모님들이 오해하신 후였죠. 수잔 어머니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레이첼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수잔 어머니의 말에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레이첼이 뭐라고 했나요? 매일 서점 자리에 가서 서성거려요. 그리고 도연 씨가 만든 토지 신탁 기사를 계속 읽어보더라고요. 마이클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마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큰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도연 씨 가족은 어떤가요? 수잔 어머니가 물었어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실까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레이첼과 부모님들을 한국으로 모시고 싶어요. 실제 생활을 보여드리면 마음이 바뀌실 거라고 확신해요. 마이클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화려한 관광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생활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레이첼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답했어요. 제가 얼마나 레이첼을 소중히 생각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잔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레이첼과 이야기해 볼게요.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해는 풀렸고 부모님들도 마음을 여셨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레이첼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레이첼과의 재회는 예상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부모님들의 중재로 겨우 만날 수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도연, 정말 미안해요. 저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봐요.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만했어요. 저는 레이첼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처음부터 더 솔직했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이런 오해는 생기지 않았을 텐데요. 레이첼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도연이 나쁜 게 아니에요. 상황이 복잡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들은 조건부로 동의하셨지만 도연 가족은 여전히 반대하실 텐데.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부모님들을 한국으로 모시고 싶어요. 하지만 관광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생활을 체험하시게 해드릴 거예요. 레이첼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일주일 후, 마이클 아버지와 수잔 어머니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고급 승용차 대신 공항철도를 이용했어요. 이게 도연이 평소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에요. 레이첼이 부모님께 설명했습니다. 첫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지하철로 출근했습니다. 러시아어의 복잡함을 그대로 보여드렸어요. 생각보다 질서정연하네요. 수잔 어머니가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뉴욕 지하철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특별 대우 없이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동료들과 회의하고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평범한 일상이었죠. 재벌 2세라는데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일하시는구나. 마이클 아버지가 신기해하셨어요. 점심시간에는 회사 근처 분식집에 모셨습니다. 김밥과 라면을 드시면서 부모님들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걸 느꼈어요. 음식이 생각보다 맛있네요. 마이클 아버지가 처음으로 웃으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병원을 방문했어요. 수잔 어머니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의료 시스템이었거든요. 건강검진을 받는 전 과정을 함께하면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이 정도 비용만 내면 되는 건가요? 수잔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저녁에는 동네 전통시장에서 장을 봤습니다. 야채값이 뉴욕보다 훨씬 저렴하네요. 수잔 어머니가 계산기로 환율을 계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상인들의 친근한 모습에도 감탄하셨어요. 셋째 날 가장 중요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댁 방문이었어요. 시골에 계신 할머니는 영어를 전혀 모르셨지만 마음은 충분히 통했습니다. 직접 끓인 된장찌개를 마이클 아버지 그릇에 먼저 담아들이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할머니가 젓가락 사용법을 가르쳐 주시네요. 마이클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툴게나마 젓가락을 사용하려는 노력에 할머니가 박수를 쳐주시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익숙해지면 다를 것 같군요. 가장 큰 변화는 그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마이클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도연 씨, 제가 가졌던 편견이 많이 잘못됐네요. 한국이 이렇게 안전하고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수잔 어머니도 밤길을 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자 혼자 이렇게 늦게 다녀도 안전하다니 놀라워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체감하는 안전도가 걱정을 많이 덜어드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큰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체험을 마친 레이첼 부모님들과 함께 저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이 회장님과의 면담이었어요.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자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가문도 지키고 사랑도 지키겠습니다. 둘 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회장님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퀸스의 이웃이 보낸 이메일이었어요. 도연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서점이 다른 자리에서 재오픈하기로 했어요. 레이첼이 휴대폰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와 임대료 상한 가이드라인 합의도 이루어졌대요. 커뮤니티 토지 신탁 시범 지구 2로 지정도 통과됐고요.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이클 아버지가 의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누가 돈을 댔죠? 또 내 회사인가? 하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리자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자금은 지역 공익재단과 시 보조금, 그리고 리테일 협동조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투명하게 공개했어요. 저는 절차와 중개 역할만 했습니다. 회의록 원본도 보여드렸죠. 이 회장님이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된 거냐? 저는 준비한 보고서를 펼쳤어요. 아버지, 이해상충 프로토콜 강화안이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원천 차단될 거예요. 또한 지역 상생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했어요.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죠. 이 회장님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마이클 아버지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회장님, 저도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며칠 보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도연은 정말 훌륭한 청년입니다. 특히 할머니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회사도 잘 이끌 수 있다고 확신해요. 마이클 아버지의 증언에 이 회장님도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수잔 어머니도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레이첼이 정말 행복해해요. 조건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게 부모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회장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1년간 서울과 뉴욕을 오가며 지내보아라. 레이첼은 번역과 큐레이션 일을 원격으로 유지하고 회사는 이해상충 공개 보고를 정례화한다. 그리고 1년 후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 완전한 승낙은 아니었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마이클 아버지와 수잔 어머니도 같은 조건으로 동의하셨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캘린더에 교대 체류 일정을 펜으로 적기 시작하신 거예요. 3월은 서울, 6월은 뉴욕, 9월은 다시 서울. 마이클 아버지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전쟁은 오래가지만 사람은 배운다네요.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감정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생활로 증명해 나가겠습니다. 1년 후 서울 성수동에서 레이첼이 운영하는 페이지 터너스 서울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문학을 영어로 소개하고 문화 교류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공간이었어요.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웃고 있는 레이첼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사랑은 정말로 신분과 조건을 넘어선 선택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요.